우리 동물원에 놀러 오세요. 요건 몰랐지? 재미있고 신기한 동물 이야기. 당나귀 똥 위로 미끄덩, 철퍽. 아, 오늘은 양털이나 잘라볼까? 바람이 선선해진 가을 어느 날, 갑자기 양털을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양털은 봄에 잘라야 하지만 이리저리 미루다가 이제야 하게 된 거야. 직원 몇 명과 나눠서 몇 양 한두 마리씩을 맡아 털을 자르기로 하고 우리로 갔어. 몇 양 우리에는 다른 군 식구들도 같이 살고 있어. 짝을 지어 주었더니 오히려 암컷에게 큰 상처를 입힌 수컷 관악코 한 마리. 암컷을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날마다 걷어차고 물어뜯으며 싸움질을 해대던 수컷 당나귀 두 마리. 무리해서 치열하게 번식 싸움을 벌이던 수컷 무플론 두 마리가 바로 군 식구들이야. 이 녀석들 모두 암컷 때문에 싸우고서는 막상 암컷이 없는 면양 우리로 쫓겨나자 사이좋게 지내더라고. 면양, 관악코, 당나귀, 무플론 이렇게 네 종류의 동물들이 별 말썽 없이 면양 우리 안에서 뒤엉켜 지내는 중이었지. 우리들은 이 와글와글한 우리 속에서 면양을 한 마리씩 붙들고 열심히 가위질을 했어. 아휴, 냄새.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고개를 들어보니 당나귀 한 마리가 한 직원 옆에 다가가 얼굴에다 콧김을 훅훅 내뿜는 게 아니겠니? 게다가 끄하고 트름까지. 초식동물들의 트름 냄새는 방귀처럼 아주 지독하단다. 떨어져서 지켜보는 내게도 냄새가 느껴져서 절로 고개가 돌아갔지. 나는 재빨리 달려가서 녀석의 콧등을 때려 쫓고 다시 양털을 깎으려고 허리를 숙였어. 아이고, 냄새야. 다시 당나귀의 콧김 소리야 직원의 비명이 들려왔어. 못 들은 척 계속 양털을 깎는데 다른 당나귀가 슬슬 다가오더니 질펀하게 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야. 뿌직 뿌지직 철퍼덕. 당나귀는 보통 송편처럼 동글동글한 똥을 싸는데 오늘따라 소화불량이라도 걸렸는지 소리도 요란하게 걸쭉한 똥을 싸더구나. 에이, 이를 방해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 그렇게 중얼거리려니까 아까부터 콧김을 뿜어대던 당나귀 녀석이 슬며시 다가와 똥에 코를 대고 한참 냄새를 맡더니 걸쭉한 똥을 후루룩 들이켜지 뭐냐. 당나귀나 말종류는 배가 고프면 동료나 자신의 똥을 먹기도 하지만 이런 묽은 똥까지 먹는 것은 처음 보았어. 하지만 그런 사실이 신기하기보다는 속이 울렁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지. 아, 이 녀석들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네. 누군가가 투덜거리자 열심히 똥을 먹던 당나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더니 씩 웃는 거야. 당나귀가 어떻게 씩 웃느냐고? 정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 녀석은 입가에 똥을 잔뜩 묻힌 채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 우리는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서 양털을 자르다 말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지. 만약 녀석이 콧김이라도 훅훅 불면 어떻게 될지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거든. 우리들 손에서 놓여난 면양들은 군데군데 기운 누더기 망토를 걸친 듯한 모습으로 남은 털을 휘날리며 힘차게 내달렸어. 나는 당나귀를 피해 도망가던 찰나에 녀석이 성큼 다가오자 놀라서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 미끄덩.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질척한 것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붕 뜨고 말았어. 당나귀가 어느 사이엔가 내 뒤에도 똥을 질펀하게 싸놓았던 거야. 나는 질펀한 똥 위에 그대로 뻗어버렸지. 그러자 입에 똥을 묻힌 당나귀가 여유롭게 다가와 내 얼굴에 대고 연방 콧김을 뿜어댔지. 나는 팔, 다리, 심지어 얼굴까지 순식간에 똥 범벅이 되고 말았단다. 코는 똥 냄새로 얼얼해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똥으로 엉망이 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구나. 그날 나는 혼자 남아서 우리 안을 내달리던 양들을 붙들어 털을 모두 깎아버렸어. 그리고 나서 똥이 말라붙은 옷을 갑옷인 양 걸치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히 면냥우리를 걸어 나왔단다. 수컷 공작이 꽁지깃을 살랑살랑. 누가 몰래 떼어간 거 아닐까? 공작끼리 싸우다가 서로 묻어뜯었을지도 몰라. 아이들이 공작 사육장 앞에서 왁자하게 떠들고 있었어. 무슨 일인가 싶어 슬며시 살펴보니 꽁지깃이 거의 빠진 수컷 공작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지. 아하, 그래서 저렇게 의견이 분분하구나.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 사실 수컷 공작의 꽁지깃은 겨우내 놨다가 지금처럼 늦가을에는 모두 빠져버려. 이 사실을 아이들은 몰랐던 거야. 물론 공작의 화려한 꽁지깃을 보고 싶었던 아이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말이야. 그런데 수컷 공작의 꽁지깃이 화려한 이유를 아니? 바로 수컷 공작이 암컷 공작을 유혹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야. 매년 봄 공작의 짝짓기 처리되면 수컷 공작은 화려한 꽁지깃으로 암컷 공작을 유혹한단다. 내 꽁지깃이 어때요? 정말 화려하지요? 자, 나를 신랑감으로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짝짓기 철인 봄에는 수컷의 꽁짓깃이 세상 무엇보다 화려해지고 짝짓기가 없는 가을에는 꽁짓깃이 모두 빠지는 거야. 꽁짓깃이 빠짐으로써 이듬해 봄에는 더 화려한 꽁짓깃이 새로 자라게 되지. 수컷 공작으로서는 꽁짓깃 가리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아주 중요한 치장인 셈이지. 혹시 동물들의 털이 얼마나 다양한 모양인지 아니? 부드러운 새의 깃털, 코끼리나 물범을 즐기면서도 두껍고 부드러운 가죽, 뱀이나 도마뱀의 비늘, 사자나 치타의 짧게 달라붙은 털, 모두 모양이나 형태는 달라도 일종의 털인 셈이야. 동물마다 털의 모양이나 색깔이 다른 것은 수컷 공작의 꽁지깃이 화려한 것처럼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어. 북극곰이나 북극여우처럼 북극 지방 동물들은 털이 유난히 복슬복슬하고 하얘. 길고 하얀 털은 사이사이에 햇빛을 담아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데다가 하얀 눈색과 비슷해 몸을 보호하는 데도 그만이야. 반대로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털이 짧거나 거의 없어. 대신에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상갑처럼 두꺼운 비닐을 둘렀거나 고슴도치처럼 가시로 변한 털이 나 있기도 하지. 망토개코 원숭이나 침팬지는 털 색깔로 우두머리를 나타내기도 한단다. 만약 망토개코 원숭이나 침팬지 사육장에서 등에 회색이나 흰색 털이 섞여나 있거나 머리털이 거의 벗겨진 원숭이를 발견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아하, 털 색깔과 모양을 보니 힘센 수컷 우두머리가 분명해. 호랑이나 물개는 감각모라는 수염으로 공기 중이나 물속의 미세한 진동을 느껴 어둠 속에서도 사냥할 수 있지. 감각모는 주로 포유동물의 몸에 나는데 외부의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는 털이야. 이쯤 되면 동물들에게 있어서 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 그래서 동물들은 소중한 털을 손질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물새들은 깃털이 물에 닿으면 물을 먼저 털어내고 부리로 꽁지 끝에 기름샘에서 기름을 묻혀다가 온몸에 기름칠을 해댄단다. 호랑이, 사자 같은 동물들은 온몸을 혀로 핥고 또 핥지. 해달이나 수달과 같은 수달과의 동물들은 몸의 물기를 벽에 훑어버릴 수 있도록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아주 좁고 길게 만들기도 해. 그런데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 화려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동물의 털로 옷을 만들거나 집을 장식하지. 그것 때문에 수많은 동물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고 말이야. 우리나라 호랑이나 표범들이 멸종되었고 미국 들소나 낙타과인 알파카 같은 동물들도 비슷한 위기에 처했어. 아주 먼 옛날의 사람들은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지금은 동물의 털이 아닌 천으로 얼마든지 옷을 만들 수 있잖니? 단지 멋을 내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동물들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 내년에도 화려한 꽁짓깃을 펼쳐 보일 우리 동물원의 공작처럼 야생의 다른 동물들도 자신의 멋진 털을 마음껏 자랑했으면 좋겠어. 조잘조잘 앵무새 말 가르치기. 아, 포기다 포기. 나는 한숨을 내쉬며 큰 소리로 외쳤어. 아마존 앵무새 하양이 앞에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 하양이도 자기 덩치에 걸맞게 큰 목소리로 한 번 소리를 치더니 멀뚱히 나를 바라보았어. 내가 뭘 포기했는지 궁금하니? 바로 하양이에게 말하기 훈련을 시키는 거란다. 하양이는 누군가 동물원에 기증했는데 사육장에 넣기 전에 진찰실에서 며칠 돌보았거든. 그 며칠 동안 하양이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보았지만 결국 실패한 거야. 아무리 가르쳐도 전혀 말처럼 들리는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 물론 모든 종류의 앵무새가 사람처럼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왠지 억울한 생각마저 들었어. 결국 조류 사육장으로 하양이를 넘겨줄 때가 되었어. 하양이를 넘기는데 사육사 아주머니께서 웃으며 물으셨어. 이 앵무새 말할 줄 알아요? 아니요, 말을 전혀 못해요. 이렇게 대답한 뒤에 갑자기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르쳐 보실래요? 사실 꼭 장난삼아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야. 사육사 아주머니는 우리 동물원에서 일하신 지 1년밖에 안 되는데도 다른 사육사들이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 가령 사람이 억지로 부리를 벌려서 먹이를 주어야 했던 펠리와 칸이라는 펠리컨의 일주일 만에 스스로 먹이를 사냥해서 먹도록 만들었어. 게다가 아주머니가 던져주는 정어리를 입으로 받아먹는 재주까지 가르치셨지. 또 사육사가 꼭 먹이를 입에 넣어주어야 먹는 습관을 가진 펭귄들 역시 일주일 만에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도록 바꾸어 놓은 거야. 결코 사육사 아주머니에게 특별한 조련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단지 동물들을 각별한 애정으로 대하고 돌보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이 존경스럽고 부러운 한편 유치하기도 셈이 났던 거야.
그래서 이미 말을 못한다고 결론을 내버린 하양이를 한번 가르쳐보라고 말씀드린 거지. 어느 날 사육장을 한 바퀴 도는데 사육사 아주머니께서 불러 세우더라고. 바쁘지 않으면 이리 좀 와보세요. 무슨 일이돼요? 아주머니를 따라간 곳에는 앵무새 2마리가 있었어. 평소 사람 말을 잘 흉내내는 유기니 앵무새 초롱이야. 아마존 앵무새 하양이었어. 초롱이 녀석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러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보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하양이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자 하양이도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야. 공손하게 고개까지 숙이면서 말이지. 나도 덩달아 하양이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녀석도 안녕 안녕 하고 대답하지 뭐야. 내가 며칠이 걸려도 못했던 일을 아주머니는 또다시 뚝딱 해내신 거야. 어이없고 놀란 마음에 비결을 여쭤봤어. 하영이도 말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초롱이에게 인사할 때마다 하영이에게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10분 정도 말을 걸어보았어요. 그러자 평소 초롱이가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듣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지 뭐예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외쳤어. 그것 보세요. 제 말이 맞죠? 가르치면 말할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 아주머니를 시샘에서 해본 소리라 조금 쑥스럽더라고. 나는 앵무새 사육장을 나오며 혼자 웃고 말았어. 아주머니 또 성공하셨군요. 요번에도 제가 졌습니다. 지붕 위에 비글. 혹시 스누피를 아니? 스누피는 만화에 나오는 강아지 이름이야. 스누피를 종종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라가 노란 미국 원앙인 우드 스탁과 이야기를 하곤 했지. 걔가 지붕 위에 올라간다고? 에이 참, 그건 만화니까 그렇지.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기억해뒀다가 말해줘. 스누피를 그린 만화가는 정말 열심히 걔를 관찰해서 그렸다고 말이야. 이건 우리 동물원에 있는 비글이라는 종류의 개 이야기야. 예전에 골프 선수 박세리가 데리고 다니던 개야. 박세리 선수의 경기 성적이 좋을 때는 덩달아 비글도 인기가 높아졌다가 박세리 선수의 성적이 나빠지자 비글의 인기도 시들해졌어. 그래서인지 우리 동물원에도 비글 한 마리가 주인의 품을 떠나 들어오게 되었어. 새 식구 비글은 동물원에서도 푸대접을 받았어. 진돗개들이 모여있는 동물원 뒷마당 한켠에 플라스틱 계집에 묶여 지내게 된 거야. 그런데도 성격 좋은 이 녀석은 사람이 곁에 가서 쓰다듬으면 앞발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잘 놓아주지 않았어. 한 번은 비글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서 노는지 궁금해서 몰래 엿보았어. 그랬더니 녀석이 내 냄새를 맡았는지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고는 코를 한참 킁킁 댔지.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내가 나타나지 않자 뾰족한 지붕 위에 앉아 한참 동안 일광욕을 하지 뭐야. 아마 그곳에 올라가면 땅 위에서보다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고 멀리까지 잘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던 모양이야. 내가 잠시 뒤에 모습을 나타내자 녀석은 지붕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쁜 마음을 표현하더라고. 비글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되도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해. 그 이유는 첫째, 다른 물체를 감시하기 쉽고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어서야. 둘째, 우두머리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지. 물세장의 황새들은 항상 가장 꼭대기에 집을 지어 망토개코 원숭이나 닭들 중 우두머리도 항상 가장 꼭대기에 앉지. 셋째, 잘 도망치기 위해서야. 개에게 쫓기는 고양이는 종종 나무 위로 달아나. 또한 개에게 쫓기는 닭들도 대부분 지붕 위로 달아나지. 너무 높아서 한 번에 못 오르면 중간쯤에서 다시 날아오르거나 아예 날카로운 발톱으로 벽을 타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해. 만화가나 화가들은 동물들의 이런 특성을 자세히 관찰한 뒤 상상을 더해 작품을 그려내지. 그런데 동물과 관련된 동화책에는 대부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관찰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또 작가의 상상력이 지나쳐서 동물들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기도 하는 점이 너무 아쉽지. 소재가 된 동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상상을 보태되 거짓없이 표현한다면 좋을 텐데 동물에 관한 좋은 책은 바로 세심한 관찰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새끼 돼지 꼬리 원숭이의 탈출 소동. 이 녀석이 또 나는 후다닥 달려가서 재빨리 새끼 돼지 꼬리 원숭이를 잡았어. 새끼 돼지 꼬리 원숭이는 원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날 바라보았지.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손에 과자 한 개를 쥐어질 순간이었거든. 그래도 녀석은 금방 체념하더라고. 나는 녀석을 원숭이 사육장으로 돌려보냈어. 그러고 나니 웃음과 함께 한숨이 푹 나오더라.
몸집이 작은 새끼 돼지꼬리 원숭이가 또다시 철창 틈새로 빠져나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니까 말이야. 돼지꼬리 원숭이는 사람을 해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정신없이 놀다가 예전처럼 이웃한 개코 원숭이 우리까지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사나운 개코 원숭이들이 조그맣고 낯선 돼지꼬리 원숭이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도 좁은 철장 틈새를 기어이 비집고 나오는 녀석을 보면 가끔은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어. 늘 같은 환경에 답답한 사육장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다른 세상을 찾아 좁은 틈새라도 비집고 뛰쳐나가려는 의지가 보이거든. 내 생각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니? 하지만 좁은 철장에 끼이는 약간의 두려움만 이겨내면 그때부터는 동물원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더구나 사람들이 주는 과자를 마음껏 얻어먹는 즐거움도 생기지. 새끼 돼지 꼬리 원숭이는 이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던 거야. 만약 이 용감한 새끼 원숭이가 틈새에 대한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면 철창 밖의 즐거움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었겠지. 한 번은 물세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물세상에 처진 그물을 찢어지면서 작은 틈이 생겼지. 저 녀석 어디 가는 거지?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찢어진 그물 틈새로 빠져나오는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어. 비둘기들은 자기가 사는 집을 좋아해서 좀처럼 떠나지 않아. 그런데 그 비둘기는 굳이 좁은 틈새를 벗어나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 그러더니 이틀 뒤에 다시 나타나서는 지붕 위에서 며칠 동안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고. 얘 비둘기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비둘기가 대답할 리 없지. 아마도 본능에 따라 그물 속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맛본 자유를 향해서 날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듯 했어. 결국 귀소 본능이 자유를 향한 마음을 꺾기는 했지만 나는 굉장한 발견을 한 느낌이었어. 바로 동물원의 개척 정신 말이야. 물세장에서 틈새를 발견하고 머리를 내민 용감한 비둘기에게 박수라도 보내고 싶었단다. 가끔 우연히 생긴 틈새가 동물들에게 자유와 즐거움을 주곤 해. 하지만 동물원 밖에서는 조그만 틈새가 야생 동물들에게 오히려 위험을 부르기도 해. 사냥꾼들이 나무나 돌 틈새로 잘 다니는 너구리와 같은 동물들의 특성을 이용해 사냥을 하거든. 올무나 덫 등을 곳곳이 틈새에 설치하며 꼼짝없이 잡히고 말지. 동물원의 틈새 밖에는 자유가 있지만 야생 세계의 틈새 밖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해져. 갈갈이가 된 반달곰 3남매. 우리나라에서 곰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아.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키워지는 곰들은 웅담을 빼앗기는 고통을 겪고 동물원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 찬밥 신세가 되곤 하지. 보통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곰 가족이나 곰돌이 삼형제의 행복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침울한 곰들에게도 즐거운 날은 있어. 바로 새끼곰 시절이 그래. 새끼곰이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나면 어미곰을 따라 바깥 나들이를 시작해. 작고 앙증맞은 새끼곰들이 커다란 덩치의 어미곰 곁에서 뒹굴며 장난치는 모습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곤 하지.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철장 밖에서 넋을 잃고 새끼곰을 지켜보는 아이들 입에서는 여지없이 곰 3마리가 흘러나오지. 그러다 급기야 엄마, 아빠도 아이와 함께 동요를 합창해. 바야흐로 곰들의 행복한 나날이 시작된 거지. 우리 동물원의 반달곰 3남매도 무척 귀여웠어. 나도 이런 곰들이 무척 귀여워 가끔씩 어미곰 몰래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 새끼곰들을 안아주곤 했지. 그런데 새끼 동물들은 금세 커버린단다. 내가 우리로 들어가면 어느새 덩치가 조금 더 커진 새끼곰들은 구석에 모여서 마치 위협받듯이 웅웅 하는 소리를 냈어.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새 컸다고 이럴 수 있냐? 서운해서 새끼곰들에게 화가 날 정도였어. 조금만 더 사람에게 친근하게 굴어도 인기가 많을 텐데 사람만 보면 경계부터 하니 도대체 무슨 자존심이 저렇게 세담. 나는 새끼곰들에게 실망하고 난 뒤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베어온 소나무로 나무 사다리를 만들었어. 그런데 다 쓰고 나니 나무 껍질까지 그대로 붙은 덩치 큰 사다리를 마땅히 둘 곳이 없는 거야. 문득 새끼곰들이 생각나더라고. 녀석들이 워낙 기어오르고 올라타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나무 사다리도 꽤 재미있게 가지고 놀 거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사다리를 사육장 안으로 낑낑대며 들고 들어갔지. 그러자 참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어. 새끼곰들이 사다리에 소나무 껍질을 대패질하듯 이빨로 마구 벗겨내더니 소 껍질을 찾아 먹는 거야.
한나절 동안 결국 사다리 한쪽의 소나무 껍질이 완전히 벗겨졌어. 곰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다는 것을 백과사전에서 얼핏 보기는 했지만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 자연에서는 그렇게 먹이를 찾아 먹었구나. 아직도 본능을 잃지 않았다니. 새끼곰들을 보고 있자니 웬일인지 가슴 한쪽이 찡해졌어. 저 나무 껍질들 좀 봐요. 청소거리만 생겼잖아요. 옆에 있던 사육사 아저씨가 투덜거렸지만 나는 못 들은 척 했어. 또 어디서 소나무를 가져오지? 나는 벌써 저 사다리의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지면 새 통나무를 한 개 더 넣어줄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똥이 좋아, 좋아. 야호, 드디어 똥을 넣었다. 병에 걸려서 며칠 동안 똥을 누지 못하던 얼룩말이 드디어 돌덩이 같은 된 똥을 쌌어. 겨우 동물 한 마리가 똥을 쌌는데 왜 이리 호들갑인가 궁금하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동물들은 똥을 잘 싸지 않거나 설사를 해. 그러다가 된 똥을 누면 병이 다 나았다는 신호지. 그러니 아프던 동물의 된 똥을 보면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게 돼. 더러워. 지금쯤 더럽다며 코를 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똥은 동물들에게 매우 중요하단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들의 똥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할까 해. 동물들의 똥은 동물의 종류만큼이나 모양이 다양해. 기린은 구슬처럼 동글동글한 똥을 싸고 하마나 코끼리는 풀덩어리 같은 똥을 싸. 말은 송편처럼 예쁜 똥을 싸고 낙타는 동글동글한 똥을 싸지. 똥냄새도 가지각색이야. 조식동물의 똥은 그다지 냄새가 나지 않지만 원숭이 똥은 냄새가 심해서 옷이 살짝 새치기만 해도 바로 세탁실로 직행해야 돼. 호랑이나 표범 같은 육식동물의 똥에는 통째로 삼켰던 닭의 뼈 조각들이 섞여 있고 곰이나 개의 똥은 사람 똥과 비슷해. 새들의 똥도 모두 달라. 닭과 같은 새들은 물은 녹색 똥을 싸고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들은 아이스크림 같은 하얀색 물똥을 찍 하고 날리듯이 싼단다. 물론 미처 소화되지 않은 작은 동물들의 뼈 조각도 함께 말이야. 이처럼 동물들의 똥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 동물들은 건강이 안 좋으면 똥의 모양, 냄새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이 냄새에 나는 똥을 먹는 동물들도 있어. 새끼들이 갓 태어나면 어미는 항문을 만져서 똥을 누게 한 뒤 전부 먹어버려. 당나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똥이나 주워 먹고 동물원에서 기르는 개 칸도 산책을 나갈 때면 곳곳에 널린 고양이나 야생동물들의 똥을 주워 먹어. 또 마치 먹어치울 듯이 똥 가까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동물들도 많아. 똥냄새로 똥 주인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신이나 새끼가 눈 똥을 없애서 적이 되는 다른 동물들 눈에 안 띄게 하려는 거지. 고양이는 자신의 똥을 땅속에 묻고 개들도 되도록 자기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똥을 눈단다. 오소리나 너구리들도 한창 겨울잠을 자다가도 똥이 마려우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가 똥을 넣어. 이렇게 동물들의 생활이 똥과 밀접하기 때문에 동물과 친해지려면 우선 동물 똥에 익숙해져야 해. 그래서 나 같은 야생동물 수의사들은 항상 똥 범벅이 되어 살게 되지. 한 번은 별로 더럽지 않은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버스를 탔다가 사람들이 모두 나를 피한 일도 있었어. 나는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나 봐. 또 한 번은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다가 손님들을 모두 내쫓기도 했어. 내가 일부러 내보낸 건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 슬금슬금 나가더라고. 나도 텔레비전 속 수의사들처럼 깔끔해지고 싶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단다. 동물들의 똥과 수의사는 항상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으니까 말이야. 개코 도마뱀아 미안해. 어느 날 친구가 개코 도마뱀 2마리를 준다고 해서 무작정 집까지 찾아갔어. 그런데 이래저래 걱정투성이었어.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덥석 도마뱀들을 길러보겠다고 덤빈 탓에 개코 도마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 물론 개코 도마뱀이 주로 호주나 열대지방에서 사는 몸집이 작고 사랑스럽게 생긴 도마뱀이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말이야. 집안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더욱 사랑받는 동물이기도 하지. 호주에서는 개코 도마뱀 인형까지 만들어 팔 정도로 사랑받는 동물이야. 하지만 이런 정도의 정보로는 개코 도마뱀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어. 당장 추운 날씨에 도마뱀들을 무사히 데려가는 것부터 걱정스러웠어. 몸집이 작은 개코 도마뱀 2마리는 갑자기 좁은 상자 속으로 옮겨져서인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였어. 나는 상자를 차에 실은 뒤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어. 집에 도착해서 부랴부랴 상자를 열곤 딱딱하게 굳어있는 도마뱀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혹시 벌써 죽어버린 걸까? 차가워진 몸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다행히도 조금씩 배를 들썩이며 가느다랗게 숨을 쉬더라고. 그래도 이튿날 아침 두 마리 모두 눈을 뜰 때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정신 차려, 명색이 동물원 수의사인데 왜 이렇게 쩔쩔매는 거야? 스스로 격려했지만 문제는 마음만 앞섰을 뿐 개코 도마뱀을 맞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였어. 일단 하룻밤은 무사히 넘겼지만 이튿날에는 기어이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 함께 지낼 동물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데려온 내 잘못이 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 그래서 남은 개코 도마뱀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였어. 도마뱀이 지낼 수족관이며 열기구, 자외선 발생기, 물통, 먹이통, 깔판과 먹이 같은 보조 사육 도구들을 부지런히 장만했어. 남은 도마뱀마저 죽일 수는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개코 도마뱀을 보살폈어. 그런데 온갖 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도 잘 움직이지 않았어. 개코 도마뱀은 원래 왕성하게 움직이고 잘 온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저 캄캄한 집 안에만 틀어박힌 채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줄 때에만 힘겹게 얼굴을 내밀었어. 더군다나 먹이를 먹지 않아서 더욱 애를 태웠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너무 걱정된 나머지 억지로 밀웜을 입 안에 밀어 넣어 주었어. 밀웜은 딱정벌레 애벌레인데 개코 도마뱀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거든. 하지만 밀웜조차 삼키지 않고 다시 뱉어내더라고. 나중에는 밀웜이 자라 딱정벌레가 돼서 오히려 개코 도마뱀의 몸 여기저기에 붙어 괴롭혔지. 게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벌레들이 찌르르 찌르르 하고 우는 통에 방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진동했어.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개코 도마뱀은 2달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 난 너무 슬프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오히려 도마뱀을 죽이다니. 성급하게 도마뱀을 데려왔던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 도마뱀들이 죽은 이유가 추운 겨울에 긴 시간 동안 이동한 탓에 체온이 갑자기 내려간 탓인 것을 지금은 알기 때문이야. 파충류는 체온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변온동물이지만 급격하게 체온이 저하되면 죽을 수 있거든. 게다가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 역시 도마뱀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였을 거야. 그러니 개코 도마뱀을 기르겠다는 마음만 앞섰지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도마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려하지 못했던 내 이기심이 결국 큰 화를 부른 거지. 작은 개코 도마뱀 2마리는 세상을 떠나면서 큰 깨달음을 주었어. 동물에게는 자신이 사는 곳이 가장 최선의 환경이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는 그곳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전에 살았던 곳과 최대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개 칸에 꽁꽁 얼어버린 코. 눈이 저렇게 많이 오는 걸 보니 산책하기엔 틀렸는데. 창밖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산책을 할 수가 없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나야 동물들 상태도 살필 겸 사육장을 한 바퀴 둘러볼 수도 있지만 동물원 한쪽에서 기르는 개 칸은 꼼짝없이 줄에 묶여 있어야 하거든. 나도 산책을 좋아하지만 칸은 밥 먹는 것보다 산책을 더 좋아할 정도였어. 어떤 책에 보니까 개들은 밥 주는 사람보다 산책시켜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대. 그래서 펄펄 내리는 눈이 반갑지만은 않았어. 그날 저녁 밥을 주러 갔더니 칸은 기운 없이 꼬리를 흔들었어. 왜 요새는 산책 가자는 말을 안 해요? 답답하니까 얼른 산책이나 가자고요. 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밥만 주고 재빨리 뒤돌아 나와버렸어. 칸의 서운한 눈빛이 뒤통수에 내리 꽂히는 느낌이었지만 할 수 없잖아. 이번 눈만 녹으면 꼭 칸을 데리고 산책을 가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했지. 사실 쌓인 눈을 헤치고 다닐 생각을 하니 산책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거든. 며칠 뒤에 웬만큼 눈이 녹아서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되었어. 아직 군데군데 눈이 덜 녹았고 산 중턱에는 발목까지 눈이 쌓여 있었지만 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산책을 미룰 수는 없었어. 이번에 산 장화를 신어야지. 목이 긴데다 털까지 달려있으니 많은 눈에도 끄떡 없을 거야. 게다가 아주 따뜻할 거야. 칸을 데리러 가는 길에 새 장화의 성능을 시험해 보았어. 일부러 눈 쌓인 곳이나 웅덩이를 철퍽철퍽 걷고 뛰어다녔지. 역시 눈은 새 장화를 뚫고 들어오지 못했어. 괜히 마음이 든든해져서 얼른 칸에게로 갔어. 자, 이제 산책할 시간이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어. 칸은 익숙한 길에 따라 혼자 앞서 나가다가 가끔 뒤돌아서서 빨리 오라고 짖기도 했어.
산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었어. 우리는 눈밭에 남은 꿩이나 토끼 발자국을 구경하기도 하고 쌓인 눈을 피해서 엉금엉금 기어가기도 하면서 모처럼 즐겁게 돌아다녔지. 나는 그만 돌아갈까 하는 생각에 칸을 불렀어. 칸, 얼른 돌아가자. 이리 와. 그런데 칸은 마치 못 들은 척 언덕 중턱을 어슬렁대기만 하는 거야. 칸, 칸, 어서 오지 못해? 몇 번을 힘껏 부르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은근히 화가 났어. 뭐야, 힘든데 말도 안 듣고. 씩씩거리면서 겉으로 가보니 칸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 가까이 다가가도 반기기는커녕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듯이 행동하는 거야. 슬슬 걱정이 되어서 칸의 목에 목줄을 둘러 끌고 내려왔지. 이튿날 아침 일찍 살펴보니 칸은 예전과 다름없이 건강해 보였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 혹시 뭔가 이상한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개 전문 수의사에게 물어보았어.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수의사가 말했어. 추운 날씨와 눈 때문에 코가 얼어서 그랬나 봐요. 아시다시피 개들은 코가 민감하잖아요. 코의 감각이 없어지면 사람이 곁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새로 산 장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만일 평소와 같은 신발을 신었더라면 발이 시려서 칸의 코가 얼 정도로 추운 것도 금방 알아차렸을 거야. 그런데 보온이 잘 되는 털 장화를 신은 덕분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잘 느끼지 못했던 거지. 그 뒤로 난 개와 산책을 할 때는 절대 털 장화를 신지 않아. 값진 교훈을 하나 얻은 셈이지.